환율이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1346원인데요. 미국의 달러 강세가 벌어지면서 1346원이 됐어요. 달러 강세는 증시에서 그렇게 좋은 신호가 아닌데요. 주식, 부동산, 신흥국보다 달러를 더 선호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 회피 신호입니다. 그럼 왜 달러가 강세로 됐는가를 봐야 되겠죠. 미국의 경우 금리 인하를 3번 한다고 말을 했고 그 시기를 6월로 생각하고 있는데 파월도 긍정적인 발언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달러 강세가 나온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겠죠. 위안화 가치가 달러 대비 지금 7.23으로 가치가 많이 급락했어요. 7.3을 넘었던 적이 2번 있었는데요. 22년 10월에 연기금 파산 위기 때, 23년 10월에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5%를 터치하기 직전, 이때였었습니다. 7.3을 찍었을 때는 위기가 왔을 때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지금 7.22까지 갔잖아요. 좋지 않은 상황이다. 증시에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달러의 강세가 된다는 게 그만큼 증시에는 좋지 않은 신호고 위안화 가치도 급락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달러 강세도 있었지만 중국의 긴축 완화 가능성도 나오고 있었거든요. 중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아직 부담스럽고요. 미국이 예상보다 금리를 많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기준금리 인하는 쉽지 않아요. 일본도 마이너스 금리 기조를 벌이고 금리 인상기로 전환을 했어요. 이런 분위기에서 중국이 금리 인하를 어떻게 되냐면 위안화가 7.3을 넘어갈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마냥 좋은 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위안화 가치가 떨어져야 수출에 유리하니까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중국 상황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인플레보다는 디플레 우려가 더 많으니까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높지도 않고 너무 낮지도 않고 적당한 선에서 계속 유지를 해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 이번에 뉴스에서도 보면은 위안화 가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중국에서도 은행을 동원해서 막고 있다. 이런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금요일에 나온 뉴스니까 월요일부터 어떻게 될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중국의 지준율을 계속 내리고 있는데 이번에도 지준율을 더 내릴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준율을 내린다는 것 자체가 유동성을 더 늘린다는 겁니다. 은행이 가진 돈을 더 시중으로 뿜어내라 이런 뜻이죠. 보다시피 툭하면 내려가는 이 지준율 정도로 중국 경제가 부양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중국 경제는 유로와 같이도 연동이 되는데 유럽의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아요. 그래서 유로 환율을 보면은 달러 강세와 영향도 받지만 중국, 한국 증시의 방향성과 밀접한 영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유로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어요. 달러 강세가 다시 시작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스위스 금리 인하를 계기로 유럽이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 시기로 돌아서는 게 아니냐. 그러면 미국이 본격적으로 금리를 내리기 전까지는 달러 강세가 아니냐 이런 뉴스가 있는데 이거보단 좀 다른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미국의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덜할 것이다. 그리고 채권 금리는 생각보다 덜 내려갈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한 베팅은 아닐까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의견 중에 하나는 일본의 엔화 가치 하락세거든요. 마이너스 금리를 포기하고 방향 전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엔화 가치가 151을 돌파했어요. 근래 볼 수 없는 사상 최고치를 돌파한 겁니다. 예상대로 일본의 물가 상승세가 오래 갈 수 있어서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환율마저 저렇게 나오면은 일본은 추가 금리 인상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일본의 추가 금리 인상은 엔캐리 청산 압박을 받게 되겠죠. 재미있는 사실은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없을 거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의견이 2007년 3월에도 똑같이 나왔었습니다. 그때도 미국의 기준금리가 5.25였었고 일본이 0.5였어요. 지금처럼 격차가 심했는데 그때 마침 일본의 금리 인상도 있어서 엔캐리 청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5달이 지나서 2007년 8월에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졌었죠. 엔캐리 청산이 이때 공식화됩니다. 이때 코스피 2000을 찍었었던 지수도 꺾이기 시작해가지고 계속 내려갔었죠. 미국과 일본의 금리차가 컸던 게 2007년뿐만 아니라 2000년도 그랬거든요. 미국과 일본의 금리차와 일본의 기타 투자 수지를 보면요. 금리차가 급격히 벌어지면 일본의 엔화 대출이 급증합니다. 이번에도 미국과 일본의 금리차가 그때만큼 벌어졌잖아요. 엔캐리를 통한 유동성 공급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추정해볼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이 금액을 정확히 추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언제 회수가 되고 있는지 얼마나 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 길은 없어요. 기타 투자 수지를 통해서도 볼 수 있겠지만 결국 이것도 추정치인 거지 정확한 값은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엔캐리 회수가 시작되고 과거처럼 얼마 안 가서 증시가 급락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일본이 추가 금리 인상을 압박받기 시작하고 미국은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고 모기지라던가 이런 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엔캐리 청산이 시작되고 미국, 중국으로 들어갔던 유동성이 서서히 빠져나갈 수가 있겠죠. 미국은 그러면 새로운 유동성을 미국 내에 투자해줘야 됩니다. 특히 이번
특히 이번 파월의 발표처럼 곧 긴축 규모를 줄여야 되는데요. 연준은 국채와 모기지 채권 MBS를 연장 안 해주면서 긴축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모기지 채권을 매입하는 거는 서브프라임 사태 때부터 시작되는데요. 미국 국민들이 주택 대출을 받으면요, 은행이 그 채권을 연준에 팔아버려요. 은행들이 처리해야 될 채권을 연준이 처리해줬습니다. 지금 시장에 있는 MBS 3분의 1을 연준이 가지고 있어요. 연준이 시장의 유동성을 부은 거죠. 몇 년 전만 해도 국채금리보다 MBS 금리가 1% 정도 더 높았었는데 요새는 1.5% 정도가 더 높습니다. 어제 나온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모기지 채권 수요가 급감할 거라고 예상되는 소식이에요.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건데요. 이번 연준 발표에서 긴축 속도를 늦춘다는 것도 국채에 해당될 뿐인 거지 모기지는 계속 만기 후에 연장 불가 조치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윌러 연준 이사도 과거처럼 연준이 MBS를 보유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했거든요. 연준이 모기지 채권을 안 사주면은 은행들이 사야 돼요. 과거 서브프라임 전처럼 은행들이 MBS를 살 가능성이 낮습니다. 투자자들한테 인기도 없어요. 그러면 모기지 금리는 채권 금리보다 지금 1.5% 높은 수준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높아지겠죠.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면은 부동산 매수세가 꺾이니까 부동산 시장이 둔화가 됩니다. 고용이 둔화되고 경기가 쉽게 되는 거죠. 기준금리를 낮춰서 채권금리를 낮추고 모기지 금리를 낮춰야 되는데 경기가 식기 전인지 식은 후에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경기가 식고 나서 금리 인하를 한다. 시장에서는 호재보다는 엔캐리 청산 신호와 맞물린다라 볼 수 있겠죠. 이때 엔캐리 자금을 많이 쓴 곳이 유동성 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엔캐리 거래가 4조 달러 규모예요. 5천조 원이 넘습니다. 서브프라임 때보다 규모가 2배 가까이 늘었거든요. 만약 엔캐리가 청산을 한다면은 상당한 유동성이 빠져나가도 된다는 뜻이고요. 미국의 긴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증시가 계속 오를 수 있었던 이유도 이 엔캐리 때문에 있었습니다. 엔캐리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었습니다. 만약 엔캐리가 청산을 시작한다면은 상당한 유동성이 빠져나갈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이 유동성이 어느 나라에 가 있는지 알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조세 회피 지역인 케이먼 제도로 돈이 들어갔고 그 다음은 어디로 갔는지 데이터가 없습니다. 다만 이 돈들이 일본에서 0.5% 정도로 차입을 해서 국채나 모기지 채권을 사서 안정적인 스프레드 마진을 내려고 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채를 사게 되면 4% 정도 되니까 3.5%의 스프레드 마진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이 모기지 시장이 흔들리면은 엔캐리 청산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라고 봐야 돼요. 당장의 일은 아니겠지만 고금리를 오래 버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미국의 모기지가 흔들리면은 미국도 좋지 않지만 외국인 투자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중국의 모기지 시장은 더 견디기가 힘들겠죠. 중국은 이걸 막기 위해서 부동산 버블이 끼지 않도록 계속 바람을 빼야 됩니다. 그러면서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가지 않고 중국이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동성을 계속 넣어줘야 돼요. 최근 뉴스를 보면 중국이 외자유치 확대를 위해서 해외 자본 참여를 늘리겠다고 방점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자유치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번에 애플 팀쿡도 만나고 다른 CEO들도 만나면서 애플에게 했던 것처럼 다른 기업들도 투자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거로 예상이 되는데 어떤 결과보다는 그만큼 지금 중국이 다급한 상황이다라는 거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은 언젠가 다가올 엔캐리 청산에 대해서 긴장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영상을 찍은 거고요. 2007년처럼 이 상황이 당장 트리거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나비 효과가 될 수가 있어요. 좋을 때 엔캐리는 문제가 안 돼요. 나빠졌을 때 엔캐리 자금이 청산이 되면서 안 좋은데 더 나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시가 많이 올랐고 분위기가 좋은데 혹시라도 나빠지는 분위기로 꺾이는 건 아닌지, 그렇게 됐을 때 유동성이 빠져나가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중국 같은 경우도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유동성을 넣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엔캐리가 빠져나갈 때 새로운 유동성을 넣을 만한 힘이 있죠. 연준이라는 발권력이 있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처럼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발권력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중국에서 돈을 많이 찍어내는 것도 미국의 금리를 눈치 보면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미국이 고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해주고 그 상태에서 문제가 터졌다? 그러면 중국은 금리 인하도 쓸 수 없고 발권력만 써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환율이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이번에 일본 서브프라임 이후로 이제 엔캐리 자금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 않았던 것 같은데 17년 정도 지난 지금 엔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영상을 찍는 시간이 지금 오늘 새벽 3시쯤인데요. 저는 새벽마다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블랙 마카를 먹습니다. 네이버 최저가로 판매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알아보시고 최저가로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구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만에 광고 한번 해봤습니다. 네. 새벽에 영상 찍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조용히 혼자서 글을 쓰고 혼자서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시간대라서 이 새벽을 또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새벽에 찍어야 여러분들한테 아침에 또 따끈따끈한 영상을 또 보여드릴 수 있어서 새벽에 주로 일을 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많이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